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넘버원 뉴스 디벨로퍼 뉴스 최중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인데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의 신호영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의 신호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정비 사업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렇죠. 네, 뭐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한 13년, 1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빠른 속도죠. 굉장히 빠른 속도죠. 네. 사실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는데 20년이나 지금 넘은 상태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재개발 재건축이 왜 이리 오래 걸릴지 한번 신호영 변호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건물이 철거가 되고 착공이 돼야지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세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착공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행정청이 여기는 정비구역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업의 시행자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이 설립되기 위한 일체 과정이 진행이 되고 조합 설립을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1000세대 있었던 어떤 구역에서 3000세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교통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짜게 되고 안에 있는 어떤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또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종전에 노후화된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뭐를 갖게 될 것인지 그에 따른 권리 관계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또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까지 사업을 아직 안 떴습니다. 사업 되기 전 과정입니다. 그렇게만 얼마나 걸리죠? 그렇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빠르면은 제가 보기엔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이미 삽뜨기 전에도 10년이 다 소요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외관으로 보기에 이제 시작되구나 딱 보여지는 이제 이주 단계에 이제 갑니다. 네. 이주 단계에서 1년에서 1년 반. 큰 현장들 같은 경우는 2년까지 가고요.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이제 철거하는데 또 1년. 그리고 착공하고 요즘에는 착공하고 건설하는 그 기간이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2년인데 이제 2년으로 안 되죠. 네. 2년 6개월, 3년 2년 6개월, 3년 이제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인허가 과정을 또 혼자서 조합원님들의 어떤 전문적인 또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또 영업업체 선정을 또 해야죠. 영업업체 선정할 때 또 유역 계약하기 위해서는 총회 대의원에 걸쳐야죠. 입찰 절차 걸쳐야죠. 이 과정을 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면 이미 인허가 절차부터 10년이 다 소요되면 정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10년 안에 다 가능하다, 신속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겠네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히 유독 늘어지는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있어요. 그런 데들은 왜 그런지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책 변경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뉴타운 사업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정비 구역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가지고 미니 신도시급 주거 정비 환경을 좀 개선시키겠다. 네네. 이런 정말 좋은 취지의 어떤 그런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 구역이 합쳐져서 하나의 뉴타운이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한 개의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요. 그럼 다른 정비구역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문제되고 이렇다 보면은 사업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 한 군데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다른 구역들도 안 된다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A 정비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B 정비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 정비구역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 B 정비구역의 대로변을 딱 만들어서 이 대로변과 연결되게 이 정비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A 정비계획에 따른 조합 사업이 잘 가다가
비정비구역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어. 그럼 이 도로 누가 져요? 아. 근데 이게 단순히 두 개의 조합만으로 두 개의 정비구역만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도로가 낼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게 이게 두 개의 정비구역으로만 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한 8개 정비구역이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어느 정비구역이 해지됐다가 또 해제 절차가 또 잘못됐다고 다시 부활됐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까지만으로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뉴타운 정책이 생기고 나서 이게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에 출구 전력을 세우겠다고 정비구역 해제를 조금 간편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약간 몇 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그게 또 몇 개가 부활되기 시작을 하면서 뭐 잘된 뉴타운 사업도 있지만은 네네. 뭐 잘 안 된 뉴타운 사업은 그걸로 인해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또 다른 요소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시공자와의 또 분쟁 갈등이 또 있습니다. 네네. 이 시공자는 첫 번째로는 입찰 과정부터 또 사업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시공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 사업비에서 상당 부분을 또 차지하다 보니까 입찰 과정에서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되다 보면은 크게 사업 지연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입찰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요즘에는 공사비 문제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 공사비 문제 만만치 않죠. 예, 뭐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도 네. 많이 올라가고 뭐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서 네.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쵸. 기억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조일 구역 같은 경우 지금은 네, 잘 네. 되고 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뭐 둔촌주공도 있었고 네. 공사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된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갈등들 때문에도 많이 좀 법적인 다툼도 있고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도 실제로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조합원님들도 공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하면은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는 좀 시기예요. 이제는 뉴스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공사비가 한창 오를 때는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합원님들과 그리고 시공자들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건설 현장에 있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합에서는 갑자기 공사비 증액률이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까 협의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최악의 상태에 가면은 이제 시공자 해지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조합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나 또 사업 중단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나마 공사비 분쟁으로 조금 늘어지더라도 잘 협의만 해서 기존 뭐 시공사랑 조합 간에 잘 완만한 합의만 해도 다행이지만 갈등의 골이 이제 깊어지게 되면은 뭐 이제 해지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렇죠. 업무하시다 보면 조합원들 간에 이제 분쟁이 많은 사업장도 있을 텐데 그런 좀 재밌는 사례가 있을까요?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상가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은 안 돼. 아, 너무 많이 많죠. 들어보셨죠? 네. 근데 과연 이런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을 뭐 잡아먹거나 방해하는 악마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이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파트 조합원은 잠시 정비구역 밖에서 세를 들러서 살고 다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돼요. 근데 상가 조합원은 대부분 다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수익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 동안은 자신의 주요 수입원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아파트와 상가를 비교해 봤을 때 신축 아파트와 신축 상가 간의 어떤 경제적 차이를 비교해 봤었을 때 아파트가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높죠. 그리고 상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함에 따라 서로 받는 수익과 손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조합원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자기들이 받는 손해가 많고 이익은 적다 보니까 아파트 조합원들한테 좀 더 자기들한테 어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게 정비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르면은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 발목 잡는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가 조합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일반 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거주하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택에 계신 조합원들은 잠깐 이주했다가 다시 이주비도 심지어 뭐 대여받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당장 그 임대소득을 받기 어려우니 그쵸. 이 이해관계에서 그거를 좀 보상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조합 같은 경우, 주택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걸 굳이 우리가 왜 보상해 줘야 되냐, 뭐 이런 말도 분명히 나오니까 그쵸. 그런 분쟁이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분쟁이 있지만은 이런 분쟁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주택과 상가를 얘기했지만은 대형 평수 가진 사람들과 그 소형 평수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네네. 이런 부분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리고 법률 전문가이고 자문을 하는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집행부를 조합원들이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총회라든지 이런 게 가결이 다 안 될 때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차라리 집행부가 그 정도로 신뢰를 못 받으면은 해임총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해임총회 가결을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나마 사업이 가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그런데 기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업일을 못 가고 총회 가결도 안 되고, 해임총회는 또 해임총회대로 또 가결이 안 되고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총회라고 하는 게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서 그 총회 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요건을 그 조합 집행부도 갖추지 못하고 해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 춘추전국의 시대죠. 그러면은 진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딱 그 상황이네요. 진시황이 나와야죠. 그래서 야. 이런 경우에는 진짜 또 세력 모으는 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한번 또 잃은 신뢰는 또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고, 또 조합 사이에서도 또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거를 또 맹신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죠. 논리가 있어도 이미 거기에 현혹돼 버리신 분들은 다시 그 의사를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 정도가 되면은 조합원들이 그냥 너도 싫고 나도 싫어 이 정도 다 싫어. 다 싫어. 난 모르겠다. 나 네. 모르겠고 나한테 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 약간 이 정도기 때문에 재개발 하기 싫어는 아니고 그냥 싫어. 너가 싫어. 네. 그렇게 돼버리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제가 아무리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는 사실 뭐 법률 전문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뭐 사실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렇죠. 뭐 많은 현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정비 사업이 빠르게 가려면은 이 조합원들이 결국엔 집행부나 뭐 조합장 내지는 위원장을 좀 신뢰하면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의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큰 요소를 요소라고 보겠네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럼 뭐 당연히 이것도 봐야 되겠죠. 뭐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는데 보기에 또 뭐 조합원들도 신뢰가 좋아야 되고 당연히 그러지만은 운이 또 좋은 조합도 있을까요? 네, 저 봤습니다. 네. 운이 좋은 조합을 네네. 저는 봤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예전에 제가 자문했던 한 현장에서 시공자랑 공사비 협상을 조금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시공자를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뭐 저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문 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조합장 입장으로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거를 해지하고 사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공제 해지총회를 이제 열었는데 그때 해지총회 때 제가 갔었는데 조합원들은 이런 내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아주 거기서 조합장을 거의 멱살 잡듯이 했죠. 그 멀쩡한 그 건설사를 왜 해지하냐? 왜 거의 목 놓아 울었습니다. 거의 나라가 망하듯이 목 놓아 울었어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간 그 조합장님은 조합원들을 설득을 해서 해당 안걸 가결시켰어요. 여기까지는 다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죠. 네네. 그러고 나서 6개월 안에 그 시공자가 워크아웃이 났습니다. 근데 조합장이 몰랐어요. 제가 보기에 워크아웃 나는 줄 몰랐고 그리고 새로 선정된 시공사는 1군 시공사였어요. 네. 그 결국에 워크아웃 했다는 거는 최근에 좀 중견사들이 워크아웃을 많이 했는데 그쵸, 네. 그 중견사였는데 어쨌든 시공사 해지를 통해서 중견사 대신 1군 건설사인 대형 건설사가 들어왔고 네. 더군다나 그 워크아웃 문제가 아닌 이유로 해지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워크아웃이 해지된 이후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운이죠. 조합장님이 참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멱살 잡은 조합원도 민망하게 됐겠네요. 아직도 조합장님을 저는 가끔씩 만나러 가는데 네네. 그 조합장님은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그렇게 했는데 많이 고마워하시겠어요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원망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행히 그 조합은 워크아웃 되기 전에 시공사를 이제 해지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해지가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시공사랑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워크아웃이 생겼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뭐 사업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특히나 착공 시점이 됐는데 시공제가 워크아웃 됐다라고 하면은 사업은 중단입니다. 사업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사업이 될 시점이 되게 되면요 사업비 대출도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금융사도 그 시공자가 진행하는 건설 현장에다가 돈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돈을 대여하지 않으면은 어쨌든간 시공자는 결국에는 공사를 무료로 해가지고 분양이 할 때까지 시점까지 계속 무료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걸 또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쨌든간 타절을 또 해야 됩니다. 조합과 시공자가 타절을 해야 되는데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미 대여금이 나간 게 있으니 이 대여금을 빨리 받기를 원하게 되고 또 조합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해야지 이 대여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지지부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조합 입장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빨리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험난하죠. 네. 뭐 결국에는 뭐 이렇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정책뿐만 아니라 업체, 조합원들끼리의 분쟁, 조합장의 문제, 뭐 시공사 잘 뽑아도 이런 워크아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나타나는 변수도 있고 사실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시간이 늘어질 이유가 너무 많네요. 너무 많죠. 결국에는 어쨌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려면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라도 최소화해서 그 변수의 요인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한번 신호영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신호영 변호사님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오늘 일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어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지연을 막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님들이 잘 알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이런 오해 없이 사업 지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게 제 구체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나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유익하고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